순자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죠.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요즘 무릎이 자주 쑤셨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든 배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담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럴 기운도 없었어요. 예전엔 김장철만 되면 동네 아줌마들 불러다 한꺼번에 100포기씩 담갔는데 말이죠. 이제 혼자 먹을 김치를 굳이 그렇게까지 담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왜요? 바빠요. 아니, 현우야. 너 결혼식 날짜 빨리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손에 쥔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 그게...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무슨 문제 있어? 아라한테 전화 바꿀게요. 딸깍. 핸드폰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아라야, 결혼식 날짜 곧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 지난주 토요일에 실은 결혼식 했어요. 순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방금 뭐라고 했니? 벌써 했다고? 네. 조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했어요. 친구들 몇 명만 부르고요. 그럼 나는? 엄마는 왜 안 불렀어? 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안 오셔도 됐어요. 특별한 사람만 불렀어요. 정말 간단하게 했거든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에 무언가가 꽉 눌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현우한테 바꿔봐. 어머님, 현우는 지금 회의 들어갔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침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거기엔 연보라색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3달 전에 산 거였어요. 백화점 한복 매장을 3곳이나 돌아다니며 골랐던 한복이었죠. 이 색깔이 어머님 피부톤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점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한복을 꺼내 품에 안았어요. 부드러운 명주천이 뺨에 닿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축의금 봉투가 나왔어요. 흰 봉투에 빨간 글씨로 축자가 적혀 있었죠.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깬 돈이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상자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줄 금반지였어요.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반지였죠. 순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에 쥐어주셨던 거였습니다. 순자야, 이거 내 며느리한테 줘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어머니의 마른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복과 봉투와 상자를 가슴에 안은 채로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혼자 현우를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했죠. 겨울에도 찬바람 맞으며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도 참았어요. 현우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에는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꾹 참았죠. 현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죠? 아들의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다니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부정한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나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희생한 모든 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텅 빈 방 안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죠.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책장으로 향했어요. 먼지가 쌓인 노란 봉투들을 꺼냈죠. 통장 사본들과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자의 손은 서류를 만질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통장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현우와 아라의 월세를 지원한 기록이었어요.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년치를 합산하니 2,520만 원이 나왔어요. 순자의 입술이 바짝 말랐죠. 다음은 혼수 비용 영수증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식탁. 모두 순자가 사준 거였어요. 아라가 고른 제품들이었죠. 제일 비싼 걸로만 골랐더군요. 이게 좋대요. 이게 요즘 대세래요. 아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내밀었었죠. 총액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도 나왔어요. 2년 전 일이었죠. 현우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카드값 못 갚겠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돼. 제발 도와줘. 순자는 그날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자는 연 6%였죠. 아직도 갚고 있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생활비 송금 내역도 쌓여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아라가 전화할 때마다 보냈던 돈이었어요. 어머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현우 양복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어머님, 제 친구 결혼식 축의금 좀 보내주세요. 순자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숫자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3,500만 원. 마지막 영수증까지 더하자 총액이 나왔습니다. 4,200만 원. 순자의 손에서 계산기가 떨어졌어요. 딱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200만 원. 목소리가 잠겼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떡볶이 팔아 모은 돈,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쑤시는 것도 참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요? 아들과 며느리의 통장으로 갔죠.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나요?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류 위에 얼룩을 만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윙윙. 진동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라였어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하다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아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응, 아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번 달도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급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앞에 펼쳐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4,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죠. 알아야, 이번 달은. 어머님,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카드값 내야 하거든요. 50만 원만 부탁드려요. 50만 원. 또 5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아야, 나도 돈이 없어.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없어. 정말 없단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라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떡해요? 정말 급한데. 미안하다. 이번엔 못 도와주겠어. 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한 거였어요. 순자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죠. 4,200만 원. 그 돈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사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라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 힘든 거 알잖아요. 순자는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엎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내가 이걸 끊으면 아이들이 더 멀어질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죠.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어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번호표를 뽑았죠. 23번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을 꼭 붙잡고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23번 고객님, 방송이 나왔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죠. 어떻게 오셨어요? 자동이체요. 해지하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어머, 자동이체가 여러 건이시네요. 전부 해지하실 거예요? 네. 다요. 월세 지원 7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이것도요? 네. 그것도요.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걱정이 담겼죠. 고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요즘 이런 일 많거든요. 자식들한테 돈 퍼주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어르신, 고객님이 먼저예요. 자식보다 고객님 자신이 먼저라고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도 있으시네요. 이것도 분리하실래요? 네. 그것도요. 보증 서신 카드는요? 고객님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어요.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죠. 순자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친구 경혜였어요. 경혜야, 너도 은행 일 보러 왔어? 나도 은행 일 보러 왔지. 근데 순자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한 것 같은데. 경혜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경혜에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죠. 결혼식 이야기, 4,200만 원 이야기, 모든 걸 말했어요. 경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요. 순자야, 내 얘기 들어볼래? 경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나도 그랬어. 딸한테 8년 동안 돈 퍼줬지. 결혼 자금, 육아비, 뭐든지 다 됐어. 그래서 어느 날 돈 붙여달라고 전화 왔길래 이번엔 못 준다 했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경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엄마는 ATM기 아니었냐고, 돈만 나오면 되는 거다고 소리 지르더라고.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돈으로 딸의 자립심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경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끊었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1년을 그렇게 버텼지. 그랬더니 딸이 찾아왔어.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고. 경혜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모녀 관계가 시작됐어. 끊어야 바뀌어, 순자야. 지금이 기회야.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경혜 네 말이 맞아. 나도 바꿔야 해. 그래, 우리 인생도 소중해. 자식 위에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동이체가 모두 해지된 통장이었어요. 잔액이 선명하게 보였죠. 230만 원.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것인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돈이었어요.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순자는 드디어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가 아니라 7시였죠. 처음으로 알람 없이 편하게 잤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흰머리가 많았지만 오늘따라 그게 창피하지 않았죠. 오늘부터 나는 잃어버린 내 삶을 찾는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점심 먹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어서 안 갔었거든요. 경로당 입구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지들이 붙어 있었죠. 순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 장의 포스터에 시선이 멈췄어요. 무료 노인 법률 상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장미선 변호사.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죠.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틀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금요일 오후 1시 반 순자는 경로당 상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어르신이 상담 중이었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책상 앞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장미선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미선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움켜쥐었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요, 아들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식 이야기, 4,200만 원 이야기. 모두 쏟아냈죠. 미선은 노트에 메모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요. 이야기가 끝나자 미선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성년후견제도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는 거죠.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도 그럴 수 있나요? 어머님, 지금 아주 위험한 초입에 계세요. 미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4,2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게다가 아드님이 결혼식도 안 알려드렸죠? 이건 어머님을 가족에서 분리하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분리요? 네. 관계를 끊어놓고 나중에 재산만 챙기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눌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모든 재산을 어머님 명의로 정리하세요. 공동 명의는 다 해지하시고요. 그건 했어요. 은행에서. 잘하셨어요. 그 다음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이요. 미선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건넸어요. 이건 유언장 양식이에요. 작성하실 때 증인 2명이 필요한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님, 저는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전 그냥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 티슈를 건넸어요. 조용히 기다려줬죠. 어머님, 희생한 어머니가 되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미선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해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평생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랑 깊은 엄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피해자였다니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싸우세요. 어머님 인생을 되찾으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70이시잖아요.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변화였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경로당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걸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로 산다.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순자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희생의 세계가 아닌 자립의 세계로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현우였죠.
윙윙윙. 진동이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급한데.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후 2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라였어요. 순자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저녁 7시 현우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핸드폰을 봤어요. 손에 비누 거품이 묻어 있었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밤 10시 현우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아라가 걱정하는데 전화 좀 받아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눈을 감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용실에 가기로 했어요. 3년 만이었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익숙한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젊은 미용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머리 좀 손질하려고요. 네, 여기 앉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허연 머리가 덥수룩했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염색이랑 파마 할게요. 오, 좋아요. 어떤 색으로 하실래요? 자연스러운 갈색으로요. 너무 검지 않게. 미용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염색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견딜만 했어요. 파마 기계 아래 앉아 있을 때도 지루하지 않았죠. 잡지를 펼쳐봤습니다. 여행 특집이었어요. 제주도, 강릉, 부산. 가고 싶은 곳이 많았죠. 다 됐어요. 거울 보세요.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부드러운 갈색 웨이브 머리.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주름도 덜해 보였죠. 예뻐요. 미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미용실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경혜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경혜가 손을 흔들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여기야, 순자야. 순자가 다가가자 경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머리했구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경혜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얼굴이 달라졌어. 이제 사람 얼굴이야. 사람 얼굴? 응. 전엔 그냥 늙은 할머니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라고. 2 사람은 웃었습니다. 카페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순자는 카페라테를, 경혜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순자야, 아들한테 연락 왔어? 경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맨날 와. 전화, 문자 끊임없이. 받았어? 아니. 다 무시했어. 잘했어. 계속 그래야 해. 경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지? 응. 가슴이 아파. 그래도 참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곧 익숙해져. 나도 그랬으니까. 2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동네 소식.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4시였죠. 경혜야, 나 이제 가봐야겠어. 어디가? 서점에. 책 사러. 책? 무슨 책?
여행책, 제주도 여행 가이드북. 경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순자, 너 여행 가려고? 응. 평생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이제 가보려고. 와, 좋겠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럼 너무 좋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웃음꽃이 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에 여행책을 들고 있었어요. 표지에 파란 바다가 찍혀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문자는 20개가 넘었죠. 가장 최근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현우였어요. 엄마 결혼식 때 서운하셨으면 말로 하시지. 왜 이러세요? 연락 주세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집에 도착해 여행책을 펼쳤습니다. 제주도 지도가 나왔어요. 성산 일출봉, 한라산, 협재의 수욕장. 가고 싶은 곳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메모지가 늘어났어요.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행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경로당에 나가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죠.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땡땡땡. 순자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현우와 아라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죠.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쥔 찻잔이 흔들렸죠. 엄마, 나야. 문 열어줘.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문을 열었죠. 현우와 아라가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죠. 아라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바빴어.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바빠요? 요즘 엄마 이상해. 건망증도 심해진 것 같고. 아라가 끼어들었어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머리도 했네요. 어머니 돈으로 하셨어요? 그래, 내 돈으로 했어. 어머니가요? 어머님은 어머님한테 돈 안 쓰시잖아요. 차라리 저희나 도와주시지. 아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았죠. 앉아. 이야기하자.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는 현우와 아라 맞은편에 앉았죠. 마치 신문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돈도 안 보내주고. 현우가 물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만 우리 챙기는 게 삶이었잖아. 순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님,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나거든요. 아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어머님이 이상하다고요. 약국 아저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같은 약을 2번 사러 오셨대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 적 없어. 경비 아저씨도 그러던데요. 어머님이 밤에 배회하신다고. 배회? 나 산책한 거야. 밤 11시예요? 그게 산책이에요? 아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을 눌렀죠.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니?
엄마를 걱정하는 거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나 치매 아니야. 그건 병원에서 검사해 봐야 알죠.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낯선 사람들 같았어요. 너희 지금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거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아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땡땡땡. 순자가 일어나 인터폰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중앙노인보호센터 사회복지사 김은영입니다. 박순자 어르신 계시죠? 순자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뒤를 돌아봤죠. 현우와 아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너희가 불렀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까 봐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영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어머님 보호 요청을 하셨어요. 간단한 상담만 하고 갈게요. 은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은영이 옆에 앉았죠. 어르신,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어요.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먹어요. 약은요? 드실 약 있으세요? 혈압약 먹어요. 매일 잘 챙겨 드시나요? 순자는 대답하려다 멈칫했어요. 어제 먹었나? 기억이 안 났죠. 잘 먹어요. 어르신, 혹시 기억력에 문제를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은영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순자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건 상담이 아니었죠. 신문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은영이 서류를 덮었어요. 어르신, 다음 주에 병원 검사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싫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사만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난 안 받아. 순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세 사람을 번갈아 봤죠. 다들 나가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영이 먼저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우와 아라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 걱정해서 그래요. 나가.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딱 소리가 울렸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내 아이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다.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충격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죠. 성년의견 심판 청구서 접수 통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청구인은 아들 현우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박순자, 자기 자신이었어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증거자료 목록이 나왔죠. 중앙노인보호센터 상담 기록, 약국 확인서, 경비실 진술서, 이웃 증언.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을 눌렀죠. 곧바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장미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순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성년 의견 청구서래요. 전화기 너머로 미선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1시간 후 순자는 미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 서류를 꼼꼼히 읽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조작이에요. 미선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조작이요? 네. 여기 보세요. 약국 확인서에 어머님이 같은 약을 2번 샀다고 적혀 있어요. 날짜가 11월 3일이랑 11월 5일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알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경비실 진술도 마찬가지고요. 미선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이 밤 11시에 배회했다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우리도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어떻게요? 일단 병원 검사부터 받으세요. 치매 검사, 정신과 검사. 깨끗하게 나오면 그게 제일 강력한 증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증인도 필요해요. 어머님을 잘 아는 분들이요. 순자는 경애를 떠올렸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경애요. 좋아요. 그분한테 부탁해 보세요. 이튿날 순자는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약국이었어요. 20년 넘게 다닌 곳이었죠. 약사 선생님이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선생님,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순자는 확인서를 꺼냈어요. 약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죠. 이거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약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며느리분이 가져오셔서 뭐라고 하던가요? 순자 씨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고요. 걱정돼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써줬어요. 약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생님, 정 같은 약 2번 산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약사는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미안해요, 순자 씨. 며느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믿었어요. 선생님, 이거 거짓이라고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약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약국을 나와 경비실로 향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아저씨.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밤에 배회했다고 신고하셨어요? 경비 아저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순자가 진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 서명이 아닌데요? 누가 위조한 거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조까지 했다는 거였죠. 저녁 순자는 경애와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5명이 모였습니다. 경애, 정숙, 영희, 미자, 그리고 순자였죠. 얘들아, 내가 도움이 필요해. 순자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현우와 아라 이야기, 성년 의견 청구 이야기, 모두 쏟아냈어요. 친구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야, 그게 사실이야? 정숙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응, 내 아들이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애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우리가 도와줄게. 나도.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증인 설게.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다 법원에 가서 말해줄게. 순자 너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친구들을 보며 울었어요. 고마웠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가 남이야? 30년 넘게 같이 산 친구인데. 경애가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싸워야 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없어야 하니까. 정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5명의 여자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자는 친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용기였습니다. 우리 끝까지 싸우자. 순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죠. 그래, 끝까지 싸우자. 5명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힘찼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2025년 1월 15일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6시에 일어났어요. 어젯밤엔 한숨도 못 잤죠. 눈이 뻑뻑했습니다. 옷장에서 검은 정장을 꺼냈어요. 3년 전 산 옷이었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어요. 오늘 나는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로 선다.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9시 경애와 친구들이 순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이 모두 왔어요. 순자야, 준비됐어? 경애가 물었습니다. 응, 가자. 5명이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2대에 나눠 탔죠. 10시 서울가정법원 3층 305호 법정 앞이었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긴장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다가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 다 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법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 현우가 보였습니다.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아라도 옆에 있었죠. 현우는 순자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했어요. 아라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미선이 옆에 앉았죠. 모두 일어나세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표정이 엄숙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40대 여자였죠. 피고 박순자는 최근 기억력 혼란과 감정 폭발이 심합니다. 주변과의 단절도 심각하고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혼자 두기엔 위험합니다. 후견이 필요합니다. 아라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흐느끼는 척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점점 이상해져요. 무섭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 같았죠. 법정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이 말하는 증거는 대부분 조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미선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의 정확한 생활 기록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것은 통장 내역입니다. 깨끗합니다. 이것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치매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아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한 눈빛이었죠.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약사 최진호 씨. 약사 선생님이 증언대에 올라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증인은 확인서에 서명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며느리 이하라 씨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약을 남용한다며 문서를 보여줬죠.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보험용 서류인 줄 알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순자 씨는 약 남용이 아니었어요. 비타민 몇 개 사는 정도였습니다. 재판장이 아라를 받습니다. 이 문서 작성의 목적을 설명하세요.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오경애 씨. 경애가 증언대에 올라왔습니다. 당당했어요. 증인은 피고를 얼마나 아십니까? 30년 넘게 이웃 친구로 지냈습니다. 피고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멀쩡해요. 머리도 또렷하고 약속 시간도 정확합니다. 경애가 현우와 아라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자식들이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어요. 그 외엔 연락도 안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정숙, 영희, 미자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장이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다시 일어났어요. 손에 USB를 들고 있었죠. 재판장님, 이것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증거입니다. 법원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순자의 집 현관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현우와 아라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들렸죠. 빨리 문서 뒤져. 엄마가 정신 이상이라는 증거 만들어야지. 현우가 대답했어요. 약국 서류는 받았어. 이제 경비실 것만 만들면 돼. 아라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치매 초기 같다고 꾸며서 넣으면 되겠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견만 따내면 엄마 통장 전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라는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죠. 재판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표정이 굳었죠. 재판 방해, 증거 조작, 심각한 범죄입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피고 박순자, 증언대에 서세요.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증언대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죠. 말씀하세요. 저는 멀쩡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다만 저는 40년 동안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 장사를 하고 밤엔 식당 설거지를 했죠.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도 참았어요.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 갈 때, 취직할 때,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4,200만 원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었죠.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나요?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가 왔죠. 제가 돈을 안 보내준다고 하자 저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퍼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퍼주기만 했던 거죠. 돈이 없으면 외면당하고 돈이 있으면 불려나갔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섰습니다. 이젠 박순자로 살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판결문을 펼쳤죠.
피고 박순자는 완전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후견 신청은 기각한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땅소리가 울렸죠. 원고 김현우, 이하라의 증거 조작 및 침입 혐의는 수사기관에 즉시 이첩한다. 아라가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얼굴을 가리고 울먹였어요. 순자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우를 봤어요. 너희가 만든 상처지만 치유는 내가 할게. 법정을 나섰습니다. 경혜와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해방된 표정이었죠. 밖에는 경혜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영희, 미자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야, 이겼다. 경혜가 순자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응, 이겼어. 순자도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순자야, 오늘부턴 내 인생이다. 정숙이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야. 더 이상 자식 위에 사는 거 없어.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인생 우리가 산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5명이 손을 맞잡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죠.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살던 아파트였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죠. 집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가구들, 색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모든 게 낡았습니다. 이제 떠나야지, 새롭게 시작할 거야.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어요. 현우 어릴 적 사진들도 상자에 넣었죠.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자.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필요한 집만 남았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근처 조그만 원룸을 구했어요. 주택가 근처였죠. 창이 넓어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선택이세요.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공인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죠. 새 집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순자는 빈 거실에 섰어요. 가슴이 뛰었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세우고 침대를 놓고 식탁을 배치했어요. 친구들이 도와줬죠. 순자야, 여기 진짜 좋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네. 경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새로운 시작이야. 순자도 창밖을 봤어요. 작은 정원이 보였죠. 저기 꽃 심어야겠다. 며칠 후 순자는 꽃집에 갔습니다. 장미 모종을 샀어요. 분홍색이었죠. 정원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팠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어요. 기분이 좋았죠. 장미 모종을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어요. 햇살이 장미 잎에 반짝였죠. 예쁘게 피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엔 여행 책자를 펼쳤어요. 제주도 가이드북이었죠.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가야지. 순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2월 15일이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10통이었죠. 읽지 않았습니다.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딱 소리와 함께 번호가 차단됐죠. 이젠 안녕.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15일 제주도로 가는 날이었어요. 경혜와 함께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죠. 평생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순자야, 이거 봐.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어. 경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순자도 웃었어요. 제주도는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포근했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죠. 정상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반짝였죠. 와, 아름답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나 살아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원의 장미가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물을 줬어요. 저녁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새로 산 노트였어요. 오늘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다. 다음엔 강릉에 가보고 싶다. 글을 쓰다가 펜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탔어요. 강릉으로 가는 버스였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내 인생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박순자로 살 거예요. 아무도 아닌 나 자신으로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행복이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미소가 지어졌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노년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갔어요. 순자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순자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자식 잘 되는 것만이 기쁨이었던 세대.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모든 걸 내어준 삶이 항상 사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순자는 70의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 혹시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의 아버지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순자는 오늘도 햇살 아래 서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고 가끔은 그저 바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이제부터 당신이 지켜야 할 당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풍경 속 사연을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구독은 다음 사연으로 이어지는 작은 응원입니다.